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저희 자유시민대학에서 이번에 독립선언문을 두고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독립선언문,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독립선언문의 배경에는 3.1운동이 있고 그 결과로 임시정부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그 여파 속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죠.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도 굉장히 큰 행사들이 있었고, 또 여러 공간에서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지, 또 3.1운동과 임시정부는 어떤 의미가 있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반추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필사도 또 함께 하면서 그 시대를 좀 느껴보려는 또 그런 어떤 목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선언문, 뭐 독립선언문이라고도 하고 독립선언서라고도 하게 되는데, 3.1운동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었던 이 기미독립선언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뭐 많이 그래도 조금 좀 오해도 이렇게 많이 좀 정리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3.1운동 이 독립선언문을 썼던 사람들이 태화관에서 이제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그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리고 썼던 사람 중에는 뭐 김성수도 있고 한용운도 있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뭐 쉽게 자수를 한다라든지 나중에 변절자가 되었다라든지 여러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오해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하게 짚고 본격적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독립선언문을 누가 썼냐 하면, 그 당시 민족대표의 전체적인 어떤 노력 속에서 전문을 다 작성했던 것은 김성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함께 이렇게 태화관에서 모여서 막 뭐 이렇게 독립선서를 읽고 거기서 만세 만세 외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또 기록들을 보게 되면 독립선언문을 검토하고 거기서 이제 함께 이제 뭐 술 한 잔 정도 따른 다음에 건배하면서 이 의견을 달래고 한번 쭉 읽고, 이 정도로 한 후에 잡혀간 것 정도로 또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아주 소수긴 하지만 나중에 그 뜻과 방향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간 사람도 있겠지만, 최근에 많이 밝혀진 바와 같이 이 민족 대표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큰 영역에서건 작은 영역에서건 계속 활동을 해나갔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독립운동가들, 민족 대표에 대한 오해는 이제 좀 거둘 때가 됐다라는 것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건, 왜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고 그 안에 가서 외쳤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이후에 학생 대표들이 탑골공원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탑골공원도 가보시면 알지만 이 담이 다 쳐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바깥쪽에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안쪽에서 자기들만 행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1운동 전야의 그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서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독립의 열기라는 것을 이렇게 막 두려워서라든지 혹은 그 불을 꺼트리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약간의 어떤 자꾸 떠도는 이상한 얘기들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건 좀 거두어 보고 3.1운동 속에서 벌어졌던 독립선언문, 독립선언서의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3.1운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떠오르는 게 태극기가 많이 떠오르죠. 유관순 여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정확히 말하면 유관순 여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3.1운동의 그 태극기를 휘날리던 날짜는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지난 시점인 거죠. 실제로 초기에, 그러니까 3.1운동 당일날, 그리고 당일에서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이때가 굉장히 격렬했던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요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3.1운동 당시에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온 장면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거나, 혹은 조금 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독립선언서를 들고 나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작 3.1운동의 서막은
우리의 통념과 이미지와는 다르게 태극기를 들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독립선언서가 있었고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낭독 이후에 함께 의문을 토하고 그리고 함께 거리를 걸으면서 이 운동이 진행되었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선언서도 독립선언서지만 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태극기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국기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미독립선언서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28 독립선언서, 그러니까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했던 거 있죠. 그런 독립선언서를 구해서 한다라든지 혹은 지방 유생들 같은 경우는 3.1운동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갖고 와서 또 그 내용을 짜집기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일부 뽑아서 붙이고 아니면 본인이 비슷하게 쓴다라든지 등등등의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굳이 어느 것이 더 최우선됐다라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3.1운동의 촉매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 여튼 민족대표 30여인이 모여서 함께 독립선언을 했고 그 독립선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독립선언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는 거죠. 살짝만 한 가지 배경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1운동 하면 천도교와 기독교 혹은 뭐 천도교와 개신교 진영의 노력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31명이 이제 천도교하고 개신교 대표들이잖아요. 이 배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이 3.1운동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천도교 진영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손병희였어요. 근데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도교가 어디에서 나왔죠? 그렇죠. 천도교는 동학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름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뀌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동학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렇죠. 1894년에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는 그냥 민중들이 믿던 조선왕조 기준으로 본다면 이단 신앙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사이비 종교죠. 유교 사회에서 본다면 그랬던 일개 신흥 종파였었던 동학이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조선왕조를 밀어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한다라든지 왕조라기보단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일본과 대대적인 격전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아래로부터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라든지 했던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고 그 여파 속에서 지도자들이 다 죽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었던 지도자들은 주로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내분이 일어났었냐면 한쪽에서는 야 이렇게 가지 말자. 어차피 조선은 썩은 나라고 일본과 협력해서 뭔가 해보자. 약간 이런 방향을 추구했었고 손병희 같은 경우도 살짝 그렇게 넘어갔던 적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민족이 중요한 것이고 이 민족이 구심점이 돼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놔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친일적인 노선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이용구, 송병준 세력을 제거한 후에 그 이름이 천도교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그냥 민간 종교에서 동학농민운동, 그 당시 동학난이라 불렀었죠. 뭐 동학봉기라 부르시는 분도 있고 혁명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튼간에 중요한 건 한번 아래로부터의 저돌적인 운동을 주도했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는 어떤 한반도의 전망 자체가 동아시아의 전망 자체가 이제는 뭔가 흐름이 바뀌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사라지게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름도 바뀌고 조직도 새롭게 정비가 되면서 동학에서 천도교로 그리고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3.1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눈여겨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유적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쪽 강북구에 가시면 손병희가 봉황각이라는 큰 각을 세워서 지도자를 길렀던 공간이 있고 인사동 근처겠죠. 낙원상가 뒤쪽에 가보시면 중앙 천도교 대교당이 있는데 사실 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한 다음에 모금 금액에서
25% 정도는 건물을 짓고 나머지 자금의 한 절반 정도는 해외 독립군 자금으로 나가게 되고 그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얼추 잡을 수 있는데 건물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벌어들인 돈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실상 3.1운동의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도 다 인쇄하고 어떤 그 개신교 쪽이 사실은 활동은 굉장히 활발했지만 이 독립운동 자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또 거꾸로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건물을 지어가면서 건물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선언서가 목적이 됐었던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천도교가 이런 활약을 했었다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어찌됐건 기독교, 개신교 진영이 또 활발한 활약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교회, 성당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제로 한 20만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되게 적었었는데 주로 평안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일대에서 굉장히 크게 번성을 했었던 종파였었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찌됐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엔 지금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신앙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더더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커져야지 이렇게 감당도 안 되는 독립운동이나 이런 데 빠져들면 안 된다. 사실 이게 선교사들의 어떤 주류적인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헐버트라든지 스코필드 같은 민족의 어떤 그런 아픔을 느끼고 함께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어찌됐건 조선왕조가 멸망이 됐고 일본에 의해서 식민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어떤 신앙심, 교회, 공동체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장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신앙을 갖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족, 독립, 저항 이런 거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묘한 갈등 관계가 딱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3.1운동의 배경 속에서 민족대표 33명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천도교와 개신교가 주요 조직 가운데서 독립선언을 막 돌리고 특히 이제 그 도쿄 유학생 중에서는 김마리아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김마리아 여학생 같은 경우는 28 독립선언을 갖고 국내로 들어와서 주로 이제 또 평안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먼저 그 어떤 유학생들의 저항 같은 것들을 막 전하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뭐 이화학당, 경신여학교, 정신여학교 등등등의 한국의 여학교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세우고 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여학생들이 3.1운동의 또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뭐 대표적인 민족 종교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편하디 편한 어떤 뭐 주류의 논리 이런 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식민지 치하고 그리고 유교 사상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교 문화에서의 좀 이단 종파들 혹은 외래의 종교 같은 느낌의 소수 집단인 거죠, 일종의. 뭐 천도교는 워낙 숫자가 많았으니까 소수 집단이라 하긴 그렇겠지만 어쨌든 주류 집단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주류 집단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은 왕조가 아니라 민족 그리고 독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결단을 했었다라는 것들. 이걸 좀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뭐 특정 종교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을 그 사회의 비주류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발견했고 그러한 비주류적 정신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고 공교롭게 그것이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서막이 되었다라는 거 흐름을 좀 기억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슬쩍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좀 중요한 문장 일부만 제가 뭐 말씀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제 5등은 자에 이걸 이제 풀어서 쓰게 된 거죠. 중요한 게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민족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라는 말은 독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독립의 단위는 뭐냐?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을 도모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나라의 어떤 그 민족 구성원들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있고 신분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상을 만들겠다. 이런 포괄적인 선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단락을 보게 되면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의해서 희생되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주류 흐름은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진화론 아시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생존하고 약한 자는 사라진다. 이 논리를 국가와 역사에 적용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침략을 그냥 용인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독립선언문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함께 공존, 공용할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며 이런 침략주의나 강권주의 같은, 요즘 말로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한다면 제국주의라든지 식민주의 같은 것들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전,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상을 제시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도 참 유달리 이 헌법 전문을 보면 제헌헌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공영, 세계 평화, 민족 평등 같은 이상주의적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즉 우리는 힘이 현재는 없지만 힘이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 독립과 주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며, 한편에서 우리가 힘을 갖더라도 나도 민족이고 저쪽 나라도 민족이고 우리가 다 평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영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상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당시에 현실주의적이고 어떤 그런 일반적인 시대 정신을 배격하고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선언문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후반부에 가면 갑자기 중국 이야기도 나오고 일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왜 나오냐면, 살짝만 제가 읽어드리면, 동양 안위의 주축인 4억의 중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시기하며 의심하는 것을 갈수록 농후케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멸하는 비운을 부를 것이 명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점령당했죠. 식민화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목표에서 일본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뭔가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독립선언서에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시대를 봐라. 일본이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받아들여서 1차적으로 조선을 점령했고 그 결과로 조선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행복해졌냐? 니들도 지배하면서 안 행복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통치의 내용이 엉망이다. 이런 거 딱 문장을 정리하죠. 그리고 그 위에서 야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중국을 엿보고 있는데 결과가 뭐냐? 한중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동아시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서고 독립을 선언한 바인 것은 한중일, 단순하게 비단 우리 민족만의 공존과 공영이 아니라 한중일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함이다 라는 소위 말하는 동양평화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동아시아 평화주의 혹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목표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들으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좀 남다르죠. 우리가 보통 소비하는 바는 우리가 열심히 싸웠고 독립을 외쳤다. 물론 이건 시작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꿈꿨던 독립이라는 것들, 우리가 추구했었던 이상이라는 것은 너네 나가고 우리의 세계를 만들고, 그래서 고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세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이상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함께 공존하는 민족주의를 꿈꿨다라는 것들, 이게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로 있다라는 것들,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필사 작업에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지금 다 힘든 시간입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좀 답답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좀 마음의 아픔,
함께 공감도 되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저희가 이런 필사의 시간을 또 마련하고 함께 또 독립선언문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 시간들 좀 뜻하지 않게 갇혀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려는 좀 나름의 저희가 부족한 노력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작은 선물이지만 흔쾌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셔서 오히려 더 역동적인 재충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